빚의 거의 90%를 합법적으로 탕감받는 거, 이게 가능할까요? 좀 믿기 힘든 얘기 같죠? 근데 오늘은 실제 법원 기록을 하나 딱 떼서 개인회생 제도가 진짜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딱 한 단어로, 아니, 숫자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. 13%. 이게 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법원 판결문에서 나온 숫자예요. 5,600만 원이 넘는 빚을 진 분이 이 중에서 딱 13%만 갚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아니,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. 어떤 법적인 전략이 있었길래 이렇게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왔을까? 자, 지금부터 그 과정을 저랑 같이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. 모든 법적 사건 뒤에는요, 결국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우선 이 사건의 주인공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큰 빚을 지게 됐는지 그 사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데요. 서울에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제주도에 식당을 차렸는데 이게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1년 만에 문을 닫게 된 거예요. 빚을 갚으려고 겨우 직장을 구했는데 거기서마저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하셨고요. 나이가 56살인데 다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겠죠. 결국 정말 마지막 선택지로 개인회생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겁니다. 자, 그럼 법원에 서류를 딱 접수한 순간부터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? 이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보시는 것처럼 신청서 접수부터 최종적으로 인가 결정이 나기까지 대략 한 10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. 여러 단계가 있었는데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게 바로 6월에 있었던 가상화폐 조사 명령이에요. 이게 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변수였거든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각 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고비,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. 법원이 이분의 금융 기록을 아주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한 건데요. 특히 요즘 자산, 아주 현대적인 자산에 딱 집중을 했어요. 그게 뭐였냐? 바로 가상화폐였습니다. 법원이 내린 명령이 이랬습니다. 보유한 가상화폐 일체를 정리해서 그 총 합계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해라. 이게 그냥 자료 좀 내봐라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. 만약에 숨겨둔 자산이 단 하나라도 발견되면 이 개인회생 계획 자체가 그냥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엄격한 조사였던 거죠. 그러니까 법원이 원한 건 명확했어요. 가지고 있는 코인 자산 전부 재산으로 신고해라 이거였죠. 저희 대응은 더 명확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모든 거래 내역과 자산 현황 투명하게 다 제출하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 지금은 가치 있는 자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증명해냈어요. 이 투명성, 이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. 자, 이제 이 사건의 진짜 핵심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. 대체 어떻게 법률팀은 매달 내야 하는 돈, 이 월 변제금을 최저 수준인 20만 원으로 딱 방어해낼 수 있었을까요? 이 전략을 이해하려면요, 청산가치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합니다.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의미해요. 개인회생 제도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거든요. 최소한 내가 가진 재산의 가치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 이겁니다. 그래야 돈 빌려준 채권자들도 최소한의 손실은 막을 수 있으니까요. 바로 이 원칙에서 모든 전략이 출발하는 겁니다. 그래서 성공 전략은 딱 이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소득에서 법이 정한 생계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아서 매달 갚을 돈을 20만 원으로 딱 만들었어요. 둘째, 법원이 코인 조사하라고 했을 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해서 지금은 재산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라는 걸 입증해냈죠. 그러니까 청산 가치가 오르지 않은 거예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, 매달 갚는 돈은 빚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인 겁니다. 이렇게 월 20만 원 변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예상치도 못했던 변수가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. 이게 자칫하면 전체 계획을 다 흔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. 바로 이겁니다. 신청서에 미처 쓰지 못했던, 누락됐던 빚 360만 원이 중간에 발견된 거예요. 갑자기 갚아야 할 빚의 총액이 더 늘어나 버린 상황인 거죠. 자, 그럼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. 빚이 늘었으니까 그럼 매달 내는 돈도 당연히 올라갔을까요?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.
빚은 360만 원이나 늘었는데 월 변제금은 단 1원도 오르지 않고 20만 원 그대로였어요.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방어 전략이 완벽하게 먹혀 들어간 거죠. 최종 결과는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총 채무액은 5,300만 원대에서 5,670만 원대로 늘어났습니다. 하지만 월 변제금은 보세요. 20만 원 그대로 굳건하게 지켜냈죠?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. 빚에 대한 상환 비율, 이걸 변제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14%에서 13%로 더 낮아진 겁니다. 신기하죠? 이 그래프가 이 사건의 역설적인 결과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. 갚아야 할 빚은 늘어났는데 갚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죠. 자, 그럼 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실용적인 교훈은 뭘까요?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4가지 핵심 실전 팁입니다. 첫째, 월변제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내 소득이 결정한다는 거. 둘째, 법원이 재산을 조사할 땐 무조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. 셋째, 혹시라도 빼먹은 빚이 나중에 발견돼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. 월변제금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넷째, 내 재산 가치보다는 더 많이 갚는다는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,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이 사건은 법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. 가상화폐처럼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자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요즘 같은 시대에 과연 어디까지를 개인의 책임으로 봐야 하고 또 어디부터 사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하는 걸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